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중매쟁이 매파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문제들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밥상 차리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밥을 떠먹여줘야 한다라는 뜻 같은데요. 자, 그럼 완결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 양쪽에 밥을 떠먹여주는 비법이 뭘까요? 알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짚어주실 건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재판부의 판결 중에서 딱 한 문장을 꼽아볼 텐데 네. 우 전 수석이 잘못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재판부의 판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는 좀 못 미치는 판결이다.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정의당도 이제 실망스럽다고 밝힌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이제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8년이었습니다. 네, 이 뉴스회부 끝나는 대로 이 판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첫째는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 둘째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주주,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먹튀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 부총리는 오늘 고형건 기재부 1차관이 GM 측과 만났는데 이런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고 GM 측에서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실사도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김 부총리는 이제 정부의 입장. 우선은 실사가 전제돼야 그 이후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먼저 실사부터 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은 그 다음이라는 거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내일 방한합니다. 네. 이방카가 이제 내일 한국에 도착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또 폐회식에 참석한 뒤에 26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도 지금 이번 이방카 방안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이방카의 만찬 장소 상춘제가 해외 정상급 손님이 올 때 접견 장소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이방카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네. 또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미국 대표단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는 물보다 강하니까 혈류를 개선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실리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부를 예정인데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김관진 전 장관 측과 이제 소환 일정 조율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저번에 이제 법원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풀어줬는데 네.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거와는 다른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혐의인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그 정치 관여 활동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이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네.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건데요. 네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 게 이제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듬해 이제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리고 조사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이태하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그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독자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진술을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묵살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진술을 받아냈던 헌병 수사관도 조사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나온다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입 혐의 이거는 이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국방부 결론이었는데요. 네. 이태하 전 단장을 이제 구속 수사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서 뜻을 확인하고 오라 이렇게 이제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네네. 이제 청와대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이 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혐의는 어떻게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국방부 수사본부에 참여해서 뭐 축소 작업, 은폐 작업에 가담했던 수사본부장 김모 이제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중령이 이미 이제 지난달 말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전 장관의 직속 부하였죠.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도 이제 지난 9일에 구속이 되는데요. 이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김관진 전 장관에서 끝나는지 네. 아니면 그 윗선으로 가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다스 BBK,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앞에 두 개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은 거의 나왔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주범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스 관련해서는 다스의 실주주다. 네. 이런 표현을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향해서 지금 다다르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은 거.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끄는 건데 네. 궁금해집니다. 그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현직 검사 2명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어제 이제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이제 긴급 체포했고요. 네. 오늘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최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금 비행장 소음 배상금을 이제 자기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예. 예, 앞서서 이제 서울고검 감찰부가 이 최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좀 부당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최 변호사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이제 꽤 여럿이고 정관계 고위급 인사까지도 지금 뭐 로비를 받아서 이 최 네. 변호사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받는 사람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다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러면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아유, 네. 네.
넘어갑시다. 다음 소식은요. 네, 계속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안태근 검사장 있죠, 이제. 네. 검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예.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신모 검사가 대상입니다. 네. 해당 검사들이 이제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오늘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 폭로했던 검사죠.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에 법무부 감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의 또 직속 부하였고요. 네네. 신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인사 업무에 이제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검찰 조사단이 이 두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아무튼 서 검사의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일파만파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배우이자 전 대학 교수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충북지방경찰청이 인터넷 게시글과 또 학교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수사로 전환을 한 건데요. 네. 경찰이 이제 대학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등을 이제 검토하고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한다면서 우선 27일에 공공부문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성폭력 의혹 계속 폭로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그리고 요즘 학계 이런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데 네.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대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대책을 27일에 발표한다고요? 네. 이거 주목거리인데요.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은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짧지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할 수 있을까 이제 미지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면서 10월 개헌 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이 이제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좀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 이건 좀 낮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영화의 제목을 좀 인용했습니다.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면서 네. 10월 개헌 투표는 개헌 발목 잡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일본 시네마현이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 네. 이 다케시마란 용어 자체를 쓰는 것부터가 분노가 생기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이 행사에다가 이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 시네마현 측이 오늘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이 다케시마 점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영토라면서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에서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이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네. 당장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즉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을 빠는 거잖아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우리가 반발을 하면은 사실은 말려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보자니 열불 터지고 그렇죠. 열불이 아니라 천불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묘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좀 지르시죠. 마치겠습니다. 자, 뉴스에보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랑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근데 이 형량을 두고 사실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약한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나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약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라서, 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상당히 무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무죄 판단이 맞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는, 그때는 뭐 약간 좀 세지 않나라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좀 이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의 판례가 거의 없고. 네. 사실은 여기서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2년 6개월이면 상당히 센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같은 견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 검찰 구형인데요. 네. 이게 지금 8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년을.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검찰 네. 구형량의 한 절반에서 약간 넘는 정도를 선고를 해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대략 뭐, 그냥 전부 유죄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정도 사이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네. 근데 지금, 기소된 것 중에서 유죄가 인정된 게 반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4년 6개월에서 절반도 더 밑으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2년 6개월이니까 그 절반도 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대비해 보면은, 약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결국은 유무죄 판단이 맞냐 틀리냐의 그렇죠. 관점에서가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이제 그 문제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그 인사조치를 강요한 것 무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한 거 무죄. 네.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부당 지시한 거 무죄. 네. 국정조사 불출 이건 뭐 그러니까 국정조사 그러니까 빼고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것 전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직권남용이 아까 뭐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요. 네.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담당 공무원의, 그러니까 이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비서관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에 속해야 되고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나쁜 짓이긴 하지만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특정하셨던 왜 김종인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불법 차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 행위를 했던 데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직윤리 감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 사찰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해버린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권한 밖의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권한 밖의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안 돼서 그 부분은 직권남용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무죄예요, 직권남용.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이렇게 인정된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기강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그래서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정당한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감찰 활동 결과 그래서 인사조치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민정수석이.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중에서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이 부분은요. 예. 이게 지금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그러면 문체부 건 두 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이게 지금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전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파면이나 해임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것은 네. 공무원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뭐 징계 처분이나 뭐 형벌을 받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예.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전보 조치는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전보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위법한 행위냐는 네. 거에 평가는 좀 갈릴 수 있어요. 아, 또 역시 이 법리는 캐면 캘수록 예. 머리가 지끈대는 게 좀 세부적으로 예.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시면 직권남용죄가 일단은 직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직권에 속해야 되고 남용한 거기 때문에 네. 남용해야만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경우라서 해서는 이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한 걸 보면은 상당히 나쁜데 이게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그렇게 여지가 넓지 않다는 게 한계긴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 감찰 네. 직무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건 직권 남용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직무 유기 네네. 혐의로 예.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직무유기죄도 사실 또 성립이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서요. 글자 그대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성실하게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부당하게 했더라도 예. 일단 했으면 직무유기죄는 안 됩니다. 유기란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네. 성립 범위가 좁은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예.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인정된 것을 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지금 그 국정농단 방조 부분이 직무유기가 됐다는 거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몰랐고, 그러니까 네. 직무를 갖다 버렸으니까 수행을 네. 안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의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직무유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역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체부 공무원 뭐 자천 조치 이런 네네. 거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지금 최순실 씨가 개입이 돼 있는데 그렇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해 버렸으니까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 깊이 관여를 했겠느냐. 아,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기소 예. 자체가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일단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건데 이건 좀 판결문 내용을 좀 세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판결문을 봐야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길을 끄는 게 사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또 한 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네,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그러니까 네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진행됐던 조사를 방해한 혐의 특별감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거는 뭐 법 자체가 이렇게 요건이 명백하게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만 네네.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특별 감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기에 아마 뭐 이게 옳은 건 아닌데 네. 인지상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감찰하려고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들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이런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또 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하고 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따로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좀 연동되어 있는 게 그 추명호 국정원 그 국익국장 국익정보국장을 시켜가지고 사찰을 하게 한 혐의가 또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진선 전 강원지사 뒷조사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도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런 분들 뒷조사시키고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지금 오늘 그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면 지금 또 다른 이 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민정수석실 업무 자체가 공직자의 기강이라든가 네. 감찰을 하는 데기 때문에 예. 일단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데 그거를 남용해서 사찰까지 해버렸다 하면 네.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 범죄가 우리나라 형법상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습니다. 뇌물만 특별법이 있어서 형이 그렇죠. 높고요. 예. 보통 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최고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뭐 한꺼번에 지금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초범이잖아요. 예. 초범. 예. 예, 그게 이제 상당히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또 안 좋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국회 위증 이런 문제는 뭐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거라 뭐 특별히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 위증도 사실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위증을 한 게 있었고 하나는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불출석건이 있었죠. 청문회 네. 불출석건. 예. 예. 근데 이제 위증은 형이 좀 높습니다. 근데 예. 불출석은 또 형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당초에 검찰에서 구형을 8년을 갔던 게 이 위증 부분 때문에 8년까지 갔던 건데요. 예. 그게 무죄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최고형이 7년 6개월까지밖에 안 되게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판례가 만약에 확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판결이. 근데 이게 우병우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무원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면 그 혐의가 줄기가 두 개였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안 해서 직무유기. 그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 직권남용 이렇게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무원 사회에서 그 판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 공무원이 일단 그 어떤 자신의 공무상 행위를 할 때 근거가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법이거든요. 법령. 그거 당연하죠. 예. 그래서 법령상의 행위를 그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네. 그런 걸 다 구분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 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까지 와서는 이 권한 자체가 불투명해가지고 네. 법령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관행적으로 이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다 등에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그 최고 권력자까지 업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이제 법대로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마지막으로 단답형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는데요.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구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측은 저의 영역이 아닌데 그냥 제 희망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징역이요. 그래요. 네. 근거를 여쭤봐야 될 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결심 공판 끝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는데요. TBS 앱으로 유정453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국민들한테는 엄격하고 공무원들한테는 너무 관대함이라고 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작위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인데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13개의 메달을 획득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건 알아요. 네. 스피드 스케이팅의 최대 강국은 네덜란드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저희 집에도 TV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덜란드 빙속팀 선수들이요. 아주 네. 오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예,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출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요. 동메달을 딴 네덜란드 얀 블록 하위선 선수가요. 이 나라에선 개들을 좀 잘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기 때문인데요. 네. 또 그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요.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가 대형 상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선수들이 상패를 관객에게 던져주는 세레모니를 하면서 네. 한국 여성 관객 2명이 상패에 맞아서 다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인 스벤 크라머로와 선수단장은요. 오늘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찬불내게 만드는 뉴스가 오는데 앞서서 뉴스웨브 시간에 일본의 뭐 타케시마이나 네네네. 뭐 소식도 전해 주셨는데 이것도 젊으려는 일단 댓글부터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신 질러드릴게요. 네. 띵까땡땡님께서는요.
개는 걱정되고 사람 다치는 건 걱정 안 되나? 이런 얘기 주셨고요. 촌철살인. 조금 시원해지셨어요? 아. 네. 네. 오애니 땡땡님께서는요. 집집마다 개한테 잘 대해주고 있어.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지땡님께서는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일부 개고기 먹는 문화에 혐오감을 가지는 것 이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걸 아무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내뱉고 가는 거는 한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 관계없는 자리에서 그딴 식으로 내뱉는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애청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퀴즈. 네. 퀴즈. 네. 그 참여 앱에 네. 댓글 남겨주시면 50원의 되겠어요. 유료 문자인데 우물정 0951 열어놓을까요 말까요? 열어놓으셔야죠. 확 열어놓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마하땡땡님께서는요. 상패를 던지는 건 수여한 쪽에 대한 무례이고 재질이나 크기로 볼 때 흉기를 투척한 것입니다. 네. 이건 세레모니가 절대 아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형사 입건이 가능한 사안인가? 아유 진짜. 오. 요거 아까 이정nghiệp 판사인데 이것도 좀 물어보시자 그러게, 그랬어요. 물어볼까. 네. HEP 땡땡님께서는요. 네덜란드 히딩크 밥 대용의 좋은 이미지를 당신들이 다 흐렸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문자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요? 근데 훌리건이라는 문자는 도대체 뭐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훈훈한 소식인데요. 네. 열을 좀 식힐 수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생리별을 겪은 묘자가요.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나서 화제입니다. 귀 모양 보고 자주 뜨면서.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뭘 하려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진짜 왜 그러세요? 또 갑자기 진짜? 또 왜 이렇게 훈훈했는데 전투 모드 왜 갑자기 바뀌어? 내가 열이 확 날려오르네. 정말.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찰이 귀 모양을 보고 가족을 찾아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된 사연인고 하니 1969년 네. 이웃집 하숙생에게 유괴를 돼서요. 다른 가정에 입양된 A씨는요. 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네. 지난해 9월 서초경찰서에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요. 1969년 자료에서 A씨와 비슷한 귀 모양을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당시 이 실종 아동의 부모로 등록돼 있던 B씨와 A씨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친자 확률 99.999%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이 A씨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감격스러운 모자 상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굴은 변해도 귀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에 누리꾼들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발가락이 닮았어. 새삼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팀버 땡땡님께서는요. 네. 말이 쉽지 귀 닮은 거 보고 찾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말뚝 땡땡님께서는요. 눈썰미도 있어야 되고 네. 특히 관심이 없으면 눈썰미도 소용없는데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자르고 어떤 뭐하든 김정배 씨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왜 또 저한테 그러세요?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지세요. 네. 눈썰미도 키우시고요. 네. MOM 땡땡님께서는요. 수고에 비해 생색도 안 나는 이런 일은 사실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의 모습이다. 서초경찰서 전원 1계급 특진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배땡땡님께서는요.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애타셨을지 치매 걸리신 아버님, 아드님 만나 치유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여든이 아유. 넘은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니까요. 예. 일자땡땡께서는요. 그 하숙생은 죄값을 제대로 받았나? 진짜 이 하숙생이 문제예요. 이런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말이죠. 네. WLFLTK 땡땡님께서는요. 네. 그래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에 귀를 내오게 했던 건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전에 다닌 직장에선 신분증 얼굴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네. 귀로 확인했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로 가능하군요. TBS도 이제 들어올 때 뭐 이렇게 카드 말고 귀로 이렇게. 저 귓불 괜찮은데. 저 평생 직장으로 여기 좀 다니고 싶으니까 귀로 계속 인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문자 엄청 들어오는데요. 그래요? 네, 이 상품 드린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그러네요. 네. 오늘도 왜 이렇게 아무튼 호흡이 이렇게 척척 그 맞을까? 자발적인 참여 그렇죠. 깊이 감사드리고 네. 최강기 대표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참여 좋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정답이 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네.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그 북한이 평창 폐막식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철 통전부장을 보내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짚을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3부에 자세히 짚어보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오늘 통보를 해왔습니다.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제대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김영철 카드일까요? 김영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전선부 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남 관련 그 최고 실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번 그 김여정 그 특사의 방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그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 그 실무부서 두 곳을 딱 집어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전선부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오, 예. 어떤 지시였어요, 그때? 김여정의 방문 보고를 듣고 이제 만족을 표시하면서 네. 실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통전부와 조평통의 두 책임자가 바로 그렇죠. 김영철과 리선관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대표단 아닙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네,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은 김여정 방문 이후에 실무적인 대책을 가지고 예. 내려온다. 그런 점에서 남북 대화의 실질적인 어떤 진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실무자들의 방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평창 이후에도 남북의 지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대화 모드라고 할까요? 여기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절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 둘이 와야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폐막식 대표단으로 오긴 오지만 네. 여기에 와서 평창 이후에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그 실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김여정 특사는 왔을 때 이제 대화 제의를 했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제 여건이 갖춰질 때 네.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건을 얘기했는데 우선 그 북측의 그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 측이 말하는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북이 그 구체적으로 청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남측의 입장도 면밀히 그 들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아마 초청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경우에 뭐 정상 간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제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현안 의제가 많이 있는데 예. 이런 주요한 의제들 뭐 예를 들면은 과거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어떻게 계속 지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 알다시피 이제 중단된 대표적인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우리의 주요 이슈인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보다 구체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 작업 돌입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것은 실무적으로 돌입이 되든 안 되든요. 예. 서로 만났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 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 어떤 정상회담의 가치를 확인하는 구체화하는 뭐 그런 그 과정이 되지 않겠나. 예. 이 평창 그 열리기 전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도출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 회담도 연다 이런 것도 합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평창 이후에 그러니까 그 각 급의 여러 채널의 대화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도 만약에 그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여건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청와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김영철 통전부장 네. 왔을 경우에 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구체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 김영철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남북이 대화를 했던 아주 오래전 1980년대 말에 그 군사 대표로 와서 우리와 많은 대화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군사회담 속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제가 현실성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 한쪽에서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냐면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천안함 사건 때 북한 그 정찰 총국장이고 이른바 천안함 사건의 그 당사자이자 주인공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우리의 그 우려가 있는 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김영철이가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이지,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영철의 직책이 정찰총국장. 네네. 정찰총국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찰총국이라는 곳이, 침투라든가 파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이 한 짓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인데요. 예. 그게 김영철이 개인 독단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논리라면 사실은 북한의 누구와도 만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김정일의 지시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고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중간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김정은도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논리로 계속 얘기한다면 결국 앞으로 남북 관계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교수님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진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떠나서 그러니까 국내 일각에서 특히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바로 천안함 사건의 주역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북한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국내 정치권이라든지 일각의 반발이 있을 걸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내려보는 데에는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전부장이지 않습니까? 네. 남북 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의 최고 실무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남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상과도 대화를 해야지만 이게 풀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만약 김영철과 리성관의 방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통일 정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과 최대한 상의하면서 통일 어떤 국민 협약을 만들어 나겠다고 하는 그런 통일 국민 협약 정신을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번 대화 이후에도 이런 정치권과 야권과 충분한 공유와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통일전선부장이 대미 통로가 된 전례가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별로 기억이 없던데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북한이 이번 그 개막식 이전에 그 조평통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구걸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마이크 펜스가 매우 좀 쌀쌀하게 대했잖아요. 네네네. 접촉도 없었고, 약간의 또 어떤 나중에 사후에 어떤 그런 또 그 문제되는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나기 좀 접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예. 통전 부장이 굳이 미국 측과 접촉해서 별로 이렇게 성과를 올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실질적인 접촉은 어렵지 않겠는가. 예. 만약에 그 북한이 정말로 그 폐막식에서 이방카 선임 고문과 접촉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또 내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네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교수님도 이렇게 좀 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아까 이제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점만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그 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동결 상태를 끌어내는 것을 그 많이들 강조를 하시던데 네. 이것을 지금 남북 대화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북한이요. 네.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쏘고 나서 네. 지금 7, 80일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지금 지난 2017년과 비교해 본다면 가장 긴 시간을 실험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이런 그 실험하지 않는 도발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우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점에서는 그 북한이 이런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비핵화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건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과거 일본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도 네네. 뭐라 그랬냐면 북일 간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대포동, 즉 일본을 넘어서는 미사일이 98년에 처음 발사됐어요. 그 실험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예. 2000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이제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그 마스게임에서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저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요? 대화하는 관계에서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앞으로도 북한이 관계의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모라토리엄 선언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선언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여정 그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밀 접촉이 성사까지 됐다고 2시간짜리 북한이 취소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미국이 발표를 했죠. 예. 이걸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전제를 가지고 대답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최근에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북한이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행동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입장이라 아마 펜스 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진 않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통일학부의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평창인데요.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쇼트랙 마지막 날인가요, 경기? 예, 그렇습니다. 쇼트랙으로 따지면 마지막 날인데요. 네. 금메달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골든데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남자 500m 결승, 여자 1000m 결승,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 결승. 네. 시간은 8시 15분, 8시 29분, 9시. 그러니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세 경기 결승 경기가 다 펼쳐지는데요. 예.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네. 이른바 8484가 목표인데요. 네.
이제 사실상 그 메달 20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이 금메달 8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굉장히 좀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경기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까지 지금 그 남자 500m 준중 결승이 끝났는데요. 네. 2조의 황대현 선수는 2위로 올라갔고요. 네. 3조의 서일아 선수는 아쉽게도 중국 선수가 밀었는데 이걸 구제를 안 해줘가지고 탈락했고요. 예. 4조의 임효준 선수는 아주 여유있게 1위로 올라가서 네. 임효준, 황대현 선수가 500m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잠시 후에 여자 1000m 준중결승 경기가 열리는데요. 예. 오늘 경기장에 특이한 거는 그 북한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 알파인 스키 경기장에 갔었는데 저녁 때 쇼트트랙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시 15분, 29분, 9시 이렇게 연달아 열린다고 시간 확실히 좀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열렸던 그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대표팀 값진 은메달을 따냈는데 팀워크가 뭐 상당했어요. 저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혜리 선수가 맏형하고 막내가 10살 차이거든요. 예. 이승우 선수는 우리 나이로 30살이고요. 또 둘째 정재원 선수가 고3 이제 대학생이 되죠. 그다음에 막내 김민석 선수가 고1 2학년 올라가는 선수인데 삼촌 조카 이렇게 뭐 관계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4년 전 소치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에 좀 아까 결승에서 져서 은메달이었는데 네. 어제 경기에서는 또 결승 상대가 노르웨이로 바뀌었는데 또 아쉽게 1초 20 차이로 져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하지만 값진 은메달이었고요. 네. 이승우 선수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총 4개째 메달을 따내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이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 그리고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세계대회 연속 메달도 따냈고요. 오, 대단해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선수는 이제 메달이 2개가 됐죠. 지난번 1500m 동메달에 이어서 또 막내 정재원 선수는 막내 김민석 선수는 이 국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17살 나이에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17살에 세계 대회 나가서 은메달을 땄는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승훈 선수의 리더십은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정말 개인 성적에 욕심을 냈다면 메달이 유력한 종목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훈 선수가 5000m, 1000m, 팀 추월, 매스 스타트까지 무려 이번 대회에서 37.4km를 뛰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팀 추월 경기에서도 이 모든 경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체력 소모가 큰 선두에서 이끌었거든요. 이렇게 좀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이를 악물고 이렇게 끝내 역전하는 중간에 한번 역전도 했는데요. 형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동생들은 안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럼요. 이런 헌신성, 책임감, 여기에 또 뛰어난 실력, 또 타고난 성실함까지 정말 이승우 선수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칭찬은 아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보름 선수가 이 충격 때문에 토요일 날 열리는 매스 스타트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 팀 추월 대표팀이 어제 폴란드와의 7-8위전에서 그동안의 여론을 좀 의식한 듯 하는 그 모습을 보였죠. 승패보다는 레이스 도중에 이제 앞 선수를 밀어준다든가 결승선을 세 선수가 나란히 통과하는 모습인데 어제 그 김보름 선수가 경기장에 등장하니까 관중석에서 우우하고 야유가 쏟아졌거든요. 김보름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홈팬들의 야유를 받아서 굉장히 충격이 크고 매우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토요일 날 열리는 여자 매스스타트 김보름 선수가 지난 시즌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근데 내일 모레 중요한 경기인데 이 굉장히 좀 그 충격이 커서 좀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 준결승을 치러야 되는데 상대가 일본이라면서요. 예, 결국 한일전이 됐는데요.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뭐 세계 랭킹은 사실 일본이 6위, 우리가 8위. 하지만 랭킹은 좀 문제가 안 되죠. 한일전은 예외죠. 한일전은. 그렇죠. 실력보다 정신력 싸움이고요. 그렇죠.
일본이 근데 예선에서 우리가 8승 1패를 했는데 그 1패가 일본한테 당했거든요. 네. 아쉽게 역전패를 했는데 근데 좀 너무 일본을 의식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심으로 들어가서 상대 의식하지 말고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무튼 최고의 화제를 몰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른다면서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예. 이 컬링 경기장에 열성 팬들이 등장해서 정말 이 구호도 쓰고 정말 영미 파이팅, 김일정 파이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응원을 보내주는데요. 네. 영화 트루먼 쇼 보면 주인공 짐 캐리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자 컬링팀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면은 저요? 그러고 깜짝 놀라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휴대전화를 모두 자진 반납했고요. 네. 그리고 숙소하고 경기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믹스존이라고 해서 공동 취재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선수들이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그냥 인터뷰를 안 하고 돌아가면서 김민정 감독이 이해해달라 죄송하다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자 입장에서는 좀 인터뷰를 못 한다는 게 아쉽지만.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아직은.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패러디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지 본인들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예, 후배 기사 데스킹 하다가 아주 포복절도를 했는데요. 네. 영미와 영미 동생과 영미 친구와 영미 동생 친구 이 4명의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메달을 박탈당한 선수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첫 메달 박탈인데요. 네. 이 컬링 선수입니다. 또 부부 컬링 선수라 또 유명했던 선수인데 러시아 선수거든요. 네. 예, 알렉산드르 쿠르실리츠키라는 선수인데 도핑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2번 하거든요. 네. A 샘플 채취하고 B 샘플 채취하는데 A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나와가지고 이미 그때 AD 카드 반납하고 선수촌을 자진해서 나갔어요. 네. 근데 B 샘플 결과를 기다렸는데 여기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결국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오늘 이 컬링 믹스 더블 혼성 2인조 경기에 부인하고 같이 참가를 했는데 결국 동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평창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성폭력 성추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새로 고침 대한민국 끝까지 함께합시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즘 그게 이슈라서. 네.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년 동안 들으셨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이 뉴스를 파헤치고 또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기 밖에 지금 PD한테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홍보대사 위촉장 그냥 도화지 하나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좀 하나 주세요. 아셨죠? 두꺼운 종이면 환영합니다. 네, 이왕 금박 박힌 거 없나? 금박?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 미투 운동의 확산 일로에 있는데 오늘 저희는 여기서 아무개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묘사는 일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우리는 많은 언론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생략을 하고요. 네.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좀 운을 떼주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나오는 폭로 내용을 보시면서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네.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겪어왔고 보았고 저도 당연히 직접 겪기도 했고 또 남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기도 했고 예. 이런 식의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런 행동이 정말로 범법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무심하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구나. 오히려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논의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그렇죠. 그죠? 예. 잘못된 기준, 잘못된 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짚어야 된다고 일단 네, 운을 그렇습니다. 떼주셨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요. 오창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남성인데요. 저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사실 뭔가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서 제 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초급 학년 시절에 제가 여자 후배들 부를 때 막 거침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뭐 욕설처럼 이렇게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네네. 뭐 그게 문화였는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어떻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전 뭐 저 자신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 드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네. 그때 이제 80년대 이제 군사 독재를 그 청산하자고 막 하면서 네. 군사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특히 뭐 학생 운동도 그렇고 일반 중고등학교 그랬고 교련도 있었고 대학도 교련이 있고 그래서 네. 학교 자체가 굉장히 군사 문화에 깃들어져 있고 극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위계도 굉장히 강했고 함부로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문화적 풍토랄까 이런 게 네. 쌓이고 쌓이다가 네. 어디선가 이제 좀 누군가 사회적 가르침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정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신호도 있었고 네. 뭐 빨간불이 켜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가 공동체 모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교훈도 남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신화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정말 네. 너무 극적으로 단박에 가시고 창피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하여튼 전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교훈을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그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비뚤어진 사고, 삐뚤어진 인식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좀 더 풀어주세요. 그걸 정리한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추행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추행의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컨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손자 그 아기들 뭐 예쁘다고 어떤 성기를 뭐 접촉한다든가 또 혹은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데서 브루스를 이렇게 추기 싫다는 사람에게 브루스 추자 그래서 같이 그렇죠, 춘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뭐 술자리에 갔을 때 내 옆에 앉아라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라라고 네, 한다던가 막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동안에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져 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었고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사실은 모든 여성들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태어난 모든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한두 번씩은 좀 겪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대학원도 이제 석박사 다녔었고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도 조금 했었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로서 또 뭐 살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 각 문화별로 각 제가 속했던 그 직역이나 그 직장별로 그 타임별로 공간별로 그런 종류의 행동은 사실은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 남성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난 그런 줄 몰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추행인지 그거죠. 진짜 몰랐다. 그렇죠. 그냥 나는 그냥 그 호의를 표시한 거다. 호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번에 이윤택 그 감독이 네. 사과랍시고 하면서 얘기한 말 중에 나는 합의된 그런 관계였지 절대 폭행이나 이런 강요된 건 없었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싫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남성들이 쟤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이제 와서 막 그게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라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이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남성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네.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오창익 국장님 동의하세요? 네, 뻔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년 전, 20년 전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인지력이랄까 예.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추행인지 아닌지를 학습할 기회가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뭐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니까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네. 뭐 문학계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어요. 여러 부문을 거치면서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그 고발들이 있었고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몰랐다, 친근해서 그랬다, 격려하려고 그랬다라는 네. 건 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조직 안에서 이른바 권력 관계 속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 갑질이 추가되는 오히려 이제 갑의 어떤 횡포로서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 갑이 을에게 하지 네. 을이 갑에게 어떻게 추행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권력 관계에서 그런 몹쓸 짓들이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음주 때문에 뭐 책임 능력이 없다, 주치 감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뭐 저희도 술을 아주 가끔 먹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술을 먹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 애꿎은 술 핑계를 대는지.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권력을 가지면 네. 그 권력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뭐 다 지배할 수 있다거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여기는 네. 이거는 정말 왕조 시대에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임금이라고 해서 함부로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예.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오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님. 예, 이제 그 말씀 다 맞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조심해야 될 타임이기도 하다. 죄송합니다. 예.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말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이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계속해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치 잠재적 가해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일방의 주장이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질의 내용도 조금 그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 주장이 당연히 이제 맞을 수 있고 또 그런 식의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당연히 인정하지만 예. 아직까지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요 미투 국면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예. 가해자로 지목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형사소추나 이런 것과 달리 그렇죠. 자기 방어를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보니까 역시 뭐 그동안 인구에 회자되던 분들이 터져 나오고 골문 게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쉽게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암암리에 얘기가 네네네. 돌았던 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터졌다. 또 하나는 여성이 주로 피해자일 텐데 네. 여성들 입장에서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고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요 국면이 상당히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통해서 뭐 시기심에 질투심에 어떤 뭐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망가뜨리고 해치기 위한 국면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추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추해지면 안 된다. 인간화돼야 된다라는 교훈을 잘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좀 다행스럽고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이 점을 한번 노영희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는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네. 발킴증, 네. 도착증, 네.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권력 관계를 앞세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알량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권력 위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심리도 작동한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혹은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뭐 이런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전혀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고 네. 그런 그 원인이나 기저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 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행동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건데 예. 예컨대 이게 반드시 여성이 남성에게 당하는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남성들도 그 자기가 그 차마 말하지 못하는 네. 정도의 그 여성 상사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그런 그 폭로라고 여성 여성 그렇죠, 상사의 그거를 그린 네. 영화가 또 상당한 어떤 데미 무어가 주연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서 네.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아주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아니 소리 내서 계속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나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 남녀노소를 모두 떠나서 네. 어쨌든 내가 저 사람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이 많이 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0330님이 딱 그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성문제 관련해서 여성 가해자도 있는 만큼 여성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시선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진영님은 권력관계 안에서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같은 계층 내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등등이 벌어집니다라고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TBS업으로 이 러브 69041107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결국 해법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까지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성 관련 범죄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 무서워서 범죄 못 저지르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이건 좀 대안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궁금합니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웨브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오는 27일에 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대책을 만들어서 27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대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어떤 대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미투와 관련해서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든다든지 범정부적으로 또 각 정부 부처별로 만든다든지 공공기관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뭐 그걸 논스톱으로 뭐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엄벌하겠다든지 네. 또 교육도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건 사실 평이한 해법입니다. 익숙하게 많이 봤던 해법이고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권력에 의한 작용이라는 측면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네라가 꼭 모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을 못 구하고 있는 학교가 대략 15%에서 20% 정도가 일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교장이 된다는 건 별로 득될 것도 없는데 책임만 무거워진다는 거죠. 월급 차이도 별로 없고 생사 여탈권 같은 거 별로 없고 퇴근도 늦게 해야 되고 출근은 일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일을 사랑하거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영국만이 아니라 그런 모델은 많이 있는데요. 영국 경찰 같은 경우에 순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경사, 경위 이렇게 막 경감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경찰대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경찰대는 한국하고 대만 정도만 있고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데 순경만 30년 하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경만 30년 동안 대한민국엔 그런 경찰이 없는데 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할 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형 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부분이나 공기업에서 개혁안을 만들면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정적인 장치 이를테면 자 감사나 감찰 기능이 그런 걸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부처나 공기업의 감사나 감찰이 공기업은 뭐 감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관님이나 사장님의 심기를 지키거나
네네. 장관님이나 뭐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종의 칼로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은 거꾸로 휘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갑질이 있거나 권력작용이 있을 때 그걸 보호하고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 이런 면에서의 구조적인 개혁안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다면 저는 갑질 문화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봅니다. 지금 TBS 앱으로 SK 땡땡님이 현재 은행권에서는 발생하면 무조건 해고입니다.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지금 그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처벌 수위를 확 강화하는 것.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강간과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성추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형법 303조에 있는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낮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지금 대다수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하관계 내지는 그러한 식의 피해를 야기하는 가해자가 야 내가 너한테 이러이런 걸 해주지 않냐. 너에게 반대급부로 이러이런 혜택을 주지 않니. 내가 너를 예뻐해 주면서 너에게 큰 배역을 주지 않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업무상 그 상대방이 뭔가 저항할 수 없는 당근을 주면서 뭔가 그 사람을 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그 본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규정 자체를 일단은 좀 더 현실화시켜서 형량을 강화시키고 그런 조항이 있긴 있군요.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 당사자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그냥 서로 간의 화관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좀 처벌수익이 너무 약하니까 그걸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약간은 어찌 보면 연관돼 있고 또 한편에 약간 저기 멀리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법을 만드는 분들의 그 뭐랄까요 감수성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 개념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조항도 없었죠. 형법을 개정을 하다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들어왔는데 벌금 8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경범죄 처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처벌 규정이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발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입증이 잘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사실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스토킹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 들은 사람은 나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 사실은 처벌을 가해야 되는 공권력 입장에서는 사실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서로 간에 그냥 양해 정도로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바라보는 시각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까지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너무 없고 단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걸 파악하게 되는 뭐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못 파악하겠으니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범죄는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8404님이 또 다른 요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일반 여성도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는데 장애 여성의 경우는 더 할 겁니다라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김종성님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크고 작은 피해 경험이 있었다면 대다수의 남성들이 크고 작은 가해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분은 남성인 것 같죠? 이름은. 네네네. 남성들이 저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30님은 또 다른 측면을 짚어주셨는데요. 반문화가 주택가까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드뭅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상한 회식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쯤 된 성폭력 피해자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투쟁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뭐 성추행이든 어떤 범죄든 간에 이게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처벌할 수도 없고 형사 소추도 못 하는데 범죄 피해자의 시효는 없잖아요. 피해의 고통에 대한 시효 이런 건 없잖아요. 일정 기간 지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렇죠. 것도 아니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전문직 종사자 남성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그분은 50도 넘은 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그 귀엽다고 남자 선생님이 남성 어린이에게 뽀뽀를 했대요. 볼에. 네. 근데 그게 너무 쇼킹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그게 문득 떠오른대요. 트라우마로.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버렸다 내가.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서 남성이라도 가까이 내 얼굴 가까이로 이렇게 뭐가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밀착하거나 이러면 네.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같은 남자인데 뭐 그게 왜 문제냐라고 그 피해자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처를 건드리면 사람이 굉장히 아플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네.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주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한 달간 이루어진 그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네. 이 열풍은 한국판 미투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예, 한국판 미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그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미투는 네.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모두 헐리우드 그 거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네네네.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익명성을 그 유지한 채로 네. 뭐 인터넷에 SNS를 통해서 이제 이게 네. 알려지거나 네. 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상당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판 미투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창익 국장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투 운동 말고 위드유 열풍도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위드유는 사실 열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미투에 비해서는 좀 작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씨 선거진 청취자분이 그러셨잖아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네네. 남성은 가해자거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함께 연대하는 그 운동이랄까 활동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네. 특히 남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7607님이 잘라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주 단호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새로 고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100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어쩌면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일들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바람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미투 열풍이 우리 인식의 대전환, 그다음에 행동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